남자는 15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세탁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성실히 살았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유부남과 살겠다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 신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남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기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골목은 고요했어요. 입김이 하얗게 서렸죠. 승우가 세탁소 앞에 서서 낡은 셔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철커덕 오래된 쇠붙이 긁히는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형광등이 잠시 깜빡이다 켜졌죠. 20년을 함께한 세탁기 세대가 벽을 따라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다림질대 위에는 손님들의 이름표가 줄 맞춰 붙어 있었어요. 박씨, 김씨, 이씨. 오랜 단골들의 이름이 손때 묻은 종이 위에 적혀 있었죠. 승우가 두툼한 손으로 도시락 보온통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것이었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통 위에서 잠시 머물렀죠. 오늘도 부지런히 해야지.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얼굴에는 세월이 그어놓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째깍. 라디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승우는 그저 다림질기 스위치를 눌렀죠. 따뜻한 증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15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아침이었어요. 해가 중천으로 오르기 시작할 무렵 세탁소 문에 달린 풍경이 딸랑 울렸어요. 승우가 다림질대에서 고개를 들었죠. 어이구, 한 사장. 오늘도 바쁘네. 단골 박종식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어깨가 꼿꼿했어요. 형님 오셨어요. 앉아서 쉬다 가세요. 승우가 웃으며 맞았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엉거주춤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세탁물 받아갈 영수증이 꼭 쥐어져 있었죠.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몇 장 꺼내셨어요. 손가락이 동전을 더듬더듬 만지작거렸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습니다. 한 사장, 미안한데 오늘 좀 모자라네. 내일 우리 딸이 오면 갚을게. 아이고 할머니. 다음에 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승우가 얼른 냉장고를 열었어요. 차가운 바카스 한 병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죠.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날 추운데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승우는 기어이 비닐에 세탁물을 곱게 싸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며 가게를 나서셨어요. 박종식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죠. 승우를 가만히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한 사장, 내가 오래 봐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형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말이야, 너무 착하기만 해도 안 돼. 세상에는 그 착한 거 노리고 파고드는 놈들이 널렸거든. 승우가 허허 웃었어요. 에이, 형님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종식이 말끝을 흐렸죠. 승우는 이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 새벽에 보낸 문자를 이제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준비물 돈 좀. 승우가 이마를 짚었어요. 이 녀석 또 늦게 말하네. 박종식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승우는 손님 양복을 다시 다림질대에 펼쳤죠. 아내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싶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어요. 바쁠 시간이었으니까요. 박종식이 커피를 마저 비우며
창밖을 흘끗 내다봤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이 그 눈가에 잠시 스쳤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승우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할 무렵이었습니다. 식구들과 둘러앉을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낯선 향수 냄새가 현관까지 배어나왔어요. 거실 거울 앞에 선 미경이 립스틱을 꼼꼼히 덧발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죠. 손가락에는 처음 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작은 금반지가 아니라 가운데 보석이 박힌 제법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승우가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섰어요. 여보, 뭐해? 저녁 먹어야지. 나 오늘도 저녁 약속 있어. 고객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미경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요새 자주 나가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보험일이 원래 이래. 당신은 세탁소만 보니까 모르지. 미경이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 뒤축이 딱딱 소리를 내며 멀어졌죠. 문이 쾅 닫힌 뒤에도 향수 냄새가 현관에 오래 남았습니다. 승우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식탁에는 그가 차려놓은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아, 나와서 밥 먹어. 방에서 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은 요즘 부쩍 말수가 없었죠. 부자가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달그락 수저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학교는 어때? 그냥. 친구들은? 똑같아. 승우가 반찬을 아들 쪽으로 밀어줬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밥 더 먹어. 지훈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응? 엄마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 승우가 젓가락질을 멈췄죠. 아들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 그냥 뭔가 달라졌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승우는 식탁에 혼자 남았죠. 미경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이 어제 갑자기 바뀐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승우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승우는 여느 때처럼 가게로 돌아와 다림질대 앞에 섰어요. 어제 저녁의 찜찜함은 이미 잊은 듯 했죠. 문에 달린 풍경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네 단골들이 세탁물을 찾으러 하나둘 들어왔어요. 한 사장, 잘 지내셨어? 네, 어르신. 바지 다 됐습니다. 우리 아들 양복도 맡겨놨는데 저기 걸어놨어요. 얼룩 깔끔하게 뺐습니다. 승우가 손님들과 웃으며 옷을 건넸죠.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승우를 믿고 맡겼습니다. 20년을 한자리 지켜온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박종식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흘끗거렸죠. 형님, 뭐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으세요? 요새 동네에 못 보던 놈 하나가 자주 보여. 외제차 끌고 와서 저 건너편에 세우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승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다림질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죠.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보네. 승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낯선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손에는 남자용 셔츠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승우는 그저 영수증을 끊어주고 옷을 걸어두었죠. 특별히 기억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종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승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 사장,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아이, 형님. 무슨 일이 있겠어요. 승우가 웃으며 배웅했어요.
박종식은 문을 나서며 잠시 멈춰섰죠. 뒤돌아 승호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그 눈빛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자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세탁소에는 승호 혼자만 남았죠. 다림질기에서 따뜻한 증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승호가 핸드폰 화면을 또 한 번 켰어요. 미경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죠. 벌써 10번은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경찰은 전국을 돌며 유부녀들을 상대로 혼인빙 자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승호는 흘려들으며 셔터를 정리하러 나갔죠. 그때 지훈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안 들어온대. 승호의 손끝이 잠시 멎었어요.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승호가 잠시 섰습니다. 액자 속 미경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가만히 쓸었죠. 여보, 요새 왜 이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승호가 셔터를 내리는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승호는 오랜만에 식탁을 차렸어요. 미경이 일찍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식탁 한가운데 놓였죠. 지훈이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미경이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은 들지 않은 채 승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반찬 입에 맞아? 오이 무침 오늘 새로 한 거야. 승호가 웃으며 말했죠. 미경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응, 말해. 승호가 국그릇을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미경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똑바로 내뱉었죠. 나 이 집 나갈 거야. 재곤 씨랑 살 거야. 쨍 하고 지훈의 수저가 밥그릇에 부딪혔어요. 소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승호가 들고 있던 국그릇이 기우뚱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뭐라고 했어 지금.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릴 거라고. 그 사람 유부남이긴 한데 곧 정리돼. 미경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떨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하다는 눈빛이었죠. 승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식탁 위 물컵이 흔들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 앞에서 들으라고 한 말이야.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지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져 밥그릇 위에 번졌어요. 15년 세월이 단 한 문장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식탁의 정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경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승호가 따라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미경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캐리어가 바닥에 쿵 떨어지더니 옷들이 무더기로 쑤셔 넣어졌죠.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해. 응? 우리 15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승호가 허둥지둥 뒤따라 들어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얘기할 거 없어. 나 이미 다 결정했어. 그 남자가 누군데? 어디서 만난 거야? 언제부터였어?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미경이 화장대 서랍에서 보석 몇 개를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승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죠. 미경이 팔을 획 뿌리쳤습니다. 나 좀 놔. 이 손 지겨워. 지훈이는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그 말에 미경이 처음으로 손을 멈췄어요. 잠시 승호를 돌아봤죠.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잘 키워. 어차피 당신이 더 애지중지했잖아.
승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15해를 함께 키운 아들을 단 한마디로 떠넘기는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 고칠게. 고칠 게 없어?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이 집에 없는 거야. 미경이 캐리어 지퍼를 쫙 올렸죠. 바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승우가 뒤에서 애원하듯 따라붙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나가면 후회해. 정말이야. 후회는 내가 알아서 해. 현관문 앞에서 미경이 구두를 신었어요. 몸을 돌려 승우를 한 번 더 바라봤죠. 눈에 남은 건 동정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해놔. 도장 찍자. 문이 쾅 닫혔어요. 진동이 집 전체를 훑고 지나갔죠. 승우가 현관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아득하게 넓게 느껴졌어요. 지훈의 방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느라 애쓰는 어린 울음이었죠. 승우의 다리가 풀렸어요. 현관 바닥에 무릎이 쿵 닿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이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을까요? 승우가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 불빛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웠죠. 소파에 앉은 승우의 얼굴이 반쯤은 어둠에 반쯤은 희미한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꺼낸 소주병이 탁자 위에 놓였어요. 손이 떨려 병뚜껑이 쉽게 돌아가지 않았죠. 앨범을 한 권 꺼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결혼식 사진이 나왔죠. 미경의 환한 웃음, 승우의 어색한 정장.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갓난쟁이 지훈을 안고 있는 미경의 사진이었죠. 새벽에 젖 먹이느라 퀭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당신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이렇게 평생 살자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승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세 갈래 길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쫓아가서 빌까? 가지 말라고 매달릴까? 아니면 그냥 보내줄까? 아들만 보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도 아니면 싸워야 할까? 소주잔에 술을 따랐어요. 잔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승우가 멈칫했죠.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잔을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빈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어요. 승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들썩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깊은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긁고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냐? 허공에 대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죠. 창밖이 어느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승우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어갔죠. 무언가 움직여야 한다는 초조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어요. 승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어갔어요. 지훈의 방문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가늘게 들렸어요. 소년이 이불 속에 파묻혀 우는 소리였죠. 소리를 삼키려고 애쓰느라 어깨가 들썩이는 듯한 떨림이 문 밖까지 전해졌습니다. 승우가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내렸어요. 또 두드리려다 멈췄죠.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노릇 15년을 해왔지만 이런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침내 승우가 조용히 문을 노크했습니다. 지훈아, 아빠야.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정적이 흘렀죠. 그러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틈새로 지훈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코끝도 빨갰습니다.
아빠, 응, 엄마 진짜 갔어? 승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 엄마가 나간 건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년이 문을 활짝 열었죠. 두 사람이 복도에 마주 섰습니다. 아빠, 응, 말해.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뭐가 돼? 승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또 주르륵 흘렀죠. 애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할지 알아? 나도 바보야. 엄마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갔는데 아빠가 그냥 보내면. 지훈아, 싸워줘. 엄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줘. 아빠가 아빠로 서 있어줘. 승우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어요. 두 팔을 어색하게 벌렸죠.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안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지훈의 좁은 어깨가 품 안에서 떨렸죠.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게. 약속한다. 진짜지? 그래, 진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승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공허하던 눈빛 자리에 서늘한 결의가 들어섰죠.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래, 아빠가 가만 안 있는다. 혼잣말이 복도 벽을 타고 낮게 울렸어요. 승우가 점퍼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어요. 해도 아직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당직 경찰관 한 사람이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부스스한 머리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죠. 승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제 아내가 유부남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자랑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경찰관의 얼굴에 난처한 빛이 스쳤죠. 안타깝지만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됐어요. 불륜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승우의 어깨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민사 쪽으로 가시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우가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그 모습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죠. 뭘 준비해야 합니까? 증거 같은 거요. 가장 확실한 게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집 CCTV 영상도 됩니까? 그럼요, 훌륭한 자료죠. 승우가 한자 꾹꾹 눌러 적었어요.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 한마디 덧붙였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승우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동쪽 하늘이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승우의 얼굴에 새로운 빛이 돌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승우는 곧장 가게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눈을 붙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죠. 아침 장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승우는 다림질대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구석에 놓인 오래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CCTV 녹화 서버였죠. 20년 장사하면서 거의 만져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오래전 박종식이 설치를 도와주고 나서 먼지만 쌓여있던 기계였습니다. 승우가 전원을 눌렀어요. 낡은 모니터가 지잉
소리를 내며 켜졌죠.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어색하게 더듬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지난달부터 영상을 되감기 시작했어요. 흑백 화면 속에 세탁소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화면이 멈췄어요. 한 달쯤 전 영상이었죠. 미경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에는 낯선 남자용 셔츠가 들려 있었어요. 승우가 없는 틈을 타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있었죠. 승우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셔츠 목깃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 미경의 색깔이었습니다. 잡았다. 혼잣말이 낮게 터졌어요. USB를 꽂고 영상을 백업하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승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생을 우직하게만 살아온 남자가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단한 순간이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한참이 지났을까요?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딸랑 울렸어요. 박종식이 어깨에 들어간 채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네려던 그의 얼굴이 잠시 굳었죠. 승우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한 사장, 무슨 일 있어? 형님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승우가 애써 웃어 보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박종식이 모자를 벗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야. 밤새 잠도 못 잤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사장, 내가 명색이 강력계에서 30년 굴러먹은 놈이야. 사람 얼굴만 봐도 안다고. 박종식이 승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승우의 입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듯 카운터에 팔을 기댔습니다. 형님, 응 말해. 저희 집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박종식이 숨을 한 번 내쉬었죠. 말없이 승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서 유부남이랍니다. 그 사람 쫓아갔어요. 딸 앞에서 그 말을 하고 나갔어요, 형님. 박종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해진 물건이었죠. 한 사장, 이거 봐봐. 수첩을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오래된 형사 수첩이었죠. 나 말이야, 퇴직하고 나서도 이 수첩 못 버리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이런 놈들 세상에 한둘이 아니거든. 여자들 꼬여내서 가정 부수고 돈 뜯어내고 내가 현역 때 잡아넣은 놈만 수십 명이야. 승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종식의 눈빛이 번뜩였죠. 한 사장이 지금 무너지면 저쪽이 이기는 거야. 제대로 싸워야 해. 형님, 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야. 박종식이 수첩을 탁 덮었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이런 사건 한두 번 다뤄본 게 아니니까.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으면 돼. 승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런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뭐라고 감히 형님 손을 빌려요. 한 사장, 나 친동생 같다고 생각했어. 딴 말 말고 내 말 들어. 박종식이 승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그리고 말이야. 내 후배 중에 이런 일 당한 여자가 또 있대. 비슷한 수법이라고 하더라고. 언제 한번 얘기 나눠보자. 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박종식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세탁소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낮 장사가 끝나고 한산해진 오후였죠. 가방에서 뭔가가 하나씩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낡은 카메라, 소형 녹음기, 손바닥만 한 망원경, 쌍안경까지. 형님, 이게 다 뭐예요? 다 내 현역 때 쓰던 장비야. 퇴직할 때 몇 개 슬쩍 가져왔지. 이게 다 살아있는 증거거든.
박종식이 낡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승우에게 건넸죠. 승우가 어색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찍는 법부터 배워야 해. 사진이야 찍을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도 찍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건 망원 렌즈야. 멀리서 상대 모르게 찍어야 하는 거라고. 박종식이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어요. 길 건너편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보였죠. 저기 전단지 글자 여기서 찍어봐. 글씨가 선명하게 나와야 해. 승우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꾹 눌렀죠. 화면을 확인한 박종식이 허허 웃었어요. 이건 뭐야? 전봇대만 찍혔네. 글자가 어디 있어? 이게 왜 이러지? 분명히 맞췄는데. 초점 나갔잖아. 반셔터부터 눌러서 맞추고. 승우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번엔 셔터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갔죠.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숨 참고 찍으라니까. 형님, 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잖아. 박종식이 승우 뒤로 돌아갔어요. 승우의 팔을 잡아주며 자세를 고쳐줬죠. 몇 번을 반복하자 그제야 제대로 된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제야 좀 되네. 박종식이 테이블에 지도 한 장을 펼쳤어요. 동네 약도였죠.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재수 씨 사무실. 여기가 그 자식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박 형사 후배가 알아봤는데 정확해. 벌써 그런 것까지 아셨어요. 내가 놀았겠어. 미행 기초부터 알려줄게. 제일 중요한 건 거리야. 너무 가까우면 들키고 너무 멀면 놓쳐. 20m 정도가 딱 좋아. 20m요. 그리고 절대 눈을 안 마주쳐야 해. 그 자리에서 차라리 핸드폰 보는 척하라고. 승우가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꾹꾹 눌러 쓰였죠. 한 사장. 네. 솔직히 말해봐. 이런 짓 하는 거 마음이 편해. 승우가 펜을 멈췄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봤죠. 편할 리가 있겠어요. 사람 뒷조사하는 게 평생 그런 짓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해야 해. 증거 없으면 법정 가서도 질 수밖에 없어. 압니다. 형님. 박종식이 녹음기를 켰어요.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명심해. 감정적으로 나서면 다 망해. 차라리 연기를 해. 태연하게.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에서 바람이 일었어요. 세탁소 간판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형님, 나 진짜 탐정된 기분이네요. 한 사장, 농담할 여유가 있네.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마주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승우의 눈 안쪽에는 날이 서 있었죠. 이전에 그 순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승우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전에 나섰어요. 박종식의 후배가 건네준 정보로 미경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가 파악됐거든요. 강남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박종식의 낡은 중형차가 호텔 맞은편 주차장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형님, 여기 맞아요. 정확해. 어제 후배가 차량 번호판까지 확인했어. 두 사람은 콜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승우의 시선은 호텔 정문을 떠나지 못했죠. 한 사장, 긴장 풀어. 이러다 탈진하겠어.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래요.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 절대 흥분하지 말고. 1시간, 2시간이 흘렀어요. 승우의 다리가 저려왔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안 오려나 봐요. 기다려. 이런 놈들은 꼭 해가 진 다음에 움직여. 박종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스르륵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뒤로 넘긴 사내였죠.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어요. 저놈이에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식이 망원경을 건넸어요. 확실한지 똑똑히 봐. 승우가 망원경을 눈에 댔죠. 남자가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어주는 신사적인 동작.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미경이었습니다. 짧은 원피스에 하이힐. 화장이 짙었어요. 승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차림이었죠. 승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망원경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숨이 막혔죠. 한 사장, 정신 차려. 카메라. 박종식이 카메라를 재빨리 승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승우가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 화면 속 두 사람이 흔들렸죠. 초점이 자꾸 어긋났어요. 아이씨, 왜 이러지? 손 떨지 말고. 깊게 숨 들이쉬어. 박종식이 승우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죠. 그 온기가 전해지자 승우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찍어.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남자가 미경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장면. 미경이 그에게 기대어 웃는 장면. 두 사람이 호텔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마지막 순간 미경이 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고개를 한번 뒤로 돌렸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1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 한 장이 셔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승우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형님. 그래. 잘했어. 저 사람 진짜로 우리 와이프예요. 박종식이 승우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말없이 오래 쓰다듬어줬죠. 차가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라디오도 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한참을 말이 없던 승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님. 응, 말해. 15년이에요. 저 여자랑 15년을 살았어요. 지훈이 낳고 집 장만하고 가게 키우면서 같이 늙어가자고. 그래. 근데 저 웃음 처음 봐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박종식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한 사장 들어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오늘 찍은 이게 무기야. 이거 가지고 법정에서 끝낸다고 생각해. 네. 감정적으로 나가면 저쪽 잘못이 내 잘못이 돼. 알지. 알아요. 승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여유가 없었죠. 지금 눈물 흘리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가 세탁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우가 내리기 전에 박종식이 한마디 더 했죠. 한 사장, 오늘 정말 잘 버텼어.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내리는 그의 등이 낮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잠복을 마친 며칠 후의 밤이었어요. 승우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고 오래 바라보고 있었죠.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지훈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테이블 위 사진들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소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빠. 지훈아. 왜 안 자고. 저 사진 엄마야. 승우가 황급히 사진들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훈이 테이블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알 권리 있잖아. 지훈아, 아빠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나도 이 집 식구야. 승우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죠. 무언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나 도와줄게. 내가 뭘 도와줘?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 내가 아빠보다 잘하는 거 있어. 컴퓨터야. 지훈이 자기 방으로 뛰어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 남자 이름 알아? 홍재곤. 그 외제차 번호판 박 형사님이 조회해서 이름까지 알아냈어. 홍재곤. 지훈이 이름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죠. 화면을 내려보던 소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 승우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지훈이 화면을 돌려 보였죠. 홍재곤이라는 남자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본인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이 사람 자기가 부동산 회사 대표래. 강남에서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놨어. 그래. 근데 아빠, 진짜 웃긴 거 봐봐. 지훈이 다른 창을 띄웠어요. 홍재곤이 올렸다는 빌딩 사진이 떴죠. 이 빌딩 검색해보니까 다른 사람 거야. 기사에 소유주 이름이 나와. 이 남자랑 상관없어. 승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빌딩인 척하고 사진 찍어 올린 거야. 다른 사진도 다 거짓말이야. 외제차도 렌트카 번호판이랑 비슷해. 이 자식이. 승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훈이 이어서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죠. 아빠, 이 사람 작년에도 어떤 여자랑 찍은 사진 올렸어. 엄마 말고. 지금은 사진 지웠는데 캡처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너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 아빠. 승우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5년 키운 아들이 이렇게 영리한 줄 몰랐습니다. 지훈아. 응.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해서. 아빠 괜찮아. 같이 해. 그때 승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종식의 영상통화였죠. 승우가 화면을 지훈에게도 보이도록 놓았습니다. 한 사장, 뭐해? 형님, 지훈이가 저 자식 뒷조사 다 해놨어요. SNS에 올린 게 싹 다 거짓말이에요. 오, 지훈이가? 이야, 우리 지훈이 물건이네. 지훈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소년다운 웃음이었죠. 승우가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3대가 한 팀이 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박종식의 정보망이 또 하나의 단서를 물어왔어요. 홍재곤이 일주일에 2번 반드시 들르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는 정보였죠. 그날 저녁 승우가 낯선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봐도 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저 이거 꼭 써야 해요. 괜히 어설프기만 한데요. 한 사장, 변장이 원래 그래. 어설퍼 보여야 오히려 안 알아봐. 이상한 논리네요. 원래 잠복이 그런 거라니까. 박종식도 베레모의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두 남자가 마주보며 피식 웃었죠. 긴장을 풀기 위한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조명이 은은했어요. 예약을 미리 해두고 홍재곤이 자주 앉는다는 안쪽 테이블 바로 옆자리를 잡았죠. 승우가 자리에 앉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님, 올까요? 올 거야. 박 형사가 오늘 여기 예약했다고 확인해줬어. 박종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냅킨 밑에 슬쩍 밀어 넣었죠.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음 시작이었어요. 그때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승우가 고개를 숙이며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홍재곤이 미경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승우와의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죠. 여기 음식 진짜 맛있더라. 오늘은 스테이크 먹자. 홍재곤이 미경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경이 간드러지게 웃었죠. 재곤 씨, 당신만 믿어. 승우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박종식이 그 손을 찾아 꾹 눌러주었죠. 참아. 지금이 핵심이야.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고 물러갔어요. 옆 테이블의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흘러나왔죠. 그래서 그 투자건 말이야. 자기도 같이 들어가자고. 내가 이번에 청담동 쪽에 건물 하나 잡았거든. 진짜? 얼마나 되는데? 30억짜리야. 근데 자기가 지분 일부라도 넣으면 수익이 2배로 떨어져. 반년 안에 무조건. 그렇게 큰 돈을. 자기 보험일 그만해도 된다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경이 까르르 웃었어요. 와인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죠. 그럼 얼마 정도 넣으면 돼? 우선 7천만 원만.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승우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 자식이 미경한테 투자 사기까지 치고 있었던 거죠. 형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 조용히 있어. 녹음이 다 돼야 증거야. 승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분노로 몸이 떨리고 있었죠. 박종식이 그의 어깨를 슬쩍 잡아 진정시켰어요. 그때 홍재곤이 무심코 옆을 흘끗 봤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안경과 모자 덕분인지 홍재곤은 별 생각 없이 다시 미경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자기야, 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수익만 억 단위로 가져갔거든.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종식의 눈이 빛났죠. 그가 승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자, 들었지. 식사가 끝날 무렵 박종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마치고 녹음기를 슬쩍 회수했죠. 승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마자 승우가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에 확 들어왔죠. 형님, 말해. 저 새끼 진짜 살려두면 안 되겠어요. 한 사장 말 조심해. 아니요, 법대로 할 겁니다. 근데 법대로 끝까지 갈 거예요. 승우의 눈에 붉은 기운이 서렸어요. 그 서늘한 결기를 바라보던 박종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그래. 이제 판을 키워야겠어. 두 사람이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등 뒤로 레스토랑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레스토랑에서의 녹음을 들은 그날 밤 3인조는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가게 뒤편 작업실 벽에 커다란 전지가 한 장 붙었습니다. 박종식이 형광펜으로 한가운데 홍재곤이라는 이름을 크게 썼죠. 이게 저놈이야. 이제부터 이놈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야. 승우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씩 전지에 붙였어요. 미경이 홍재곤과 팔짱 낀 사진, 레스토랑에서 함께 웃던 사진들이었죠. 지훈이 노트북을 끼고 들어왔어요. 출력한 종이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홍재곤 SNS 캡처 다 했어.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놨어. 우리 지훈이 이런 재주가 있었네. 박종식이 지훈의 등을 툭 쳤어요. 이거 봐봐. 작년에는 머리 짧은 여자랑 찍은 사진. 올 초에는 단발머리 여자. 그리고 지금 엄마. 여자가 계속 바뀐다는 거네. 적어도 3명 이상이야. 박종식이 수첩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후배 형사에게 부탁하는 목소리가 나지막했죠. 박 반장. 미안한데 차량 번호 하나만 조회해줘. 한참을 기다리자 박종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 사장. 네, 형님.
이 차 렌트카야. 계약자 이름도 홍재곤이 아니야. 그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뜻이야. 부동산 대표라는 것도 다 거짓말 같다고.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어요. 승우가 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형님, 우리 뭐라도 좀 먹으면서 하시죠. 밤샐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작업실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이어졌죠. 형님, 제가 형님 덕분에 살아요. 내가 뭘? 한 사장이 잘하고 있는 거지. 지훈아, 너는 엄마한테 원망 없어? 지훈이 라면을 씹다가 잠시 멈췄어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죠. 있지. 근데 지금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아빠랑 저 자식 잡아야지. 자식, 다 컸네. 박종식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승우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라면을 다 먹고 나자 박종식이 수첩을 다시 폈어요. 표정이 전과 달리 진지했죠. 한 사장, 내 직감인데 말이야. 네, 형님. 이놈, 그냥 바람둥이가 아닌 것 같아. 돈 얘기 나오는 거 들었잖아. 7천만 원. 이거 수법이야. 무슨 수법이요? 여자들 꼬여내서 결혼이니 투자니 미끼 던지고 돈 받아 챙기는 거. 전형적인 혼인빙자 사기꾼 수법이라고. 승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현역 때 수도 없이 봤어. 이런 놈들 한 번 잡으면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그럼 우리 와이프도 속은 거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판이 있다는 뜻이야. 세 사람이 말없이 전지를 바라봤어요. 사진과 자료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였죠.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를 드러낼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승우가 마커펜을 들어 홍재곤의 이름 위에 굵은 동그라미를 쳤어요. 형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한 사장, 각오 단단히 해야 해.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었어요. 세탁소 간판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뒤 증거 꾸러미가 마침내 완성됐어요. 박종식이 소개해준 변호사 연락처도 받아둔 상태였죠. 승우와 지훈이 작업실 테이블에 폴더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 SNS 캡처, 호텔 영수증까지 두툼한 증거 뭉치였죠. 아빠, 이 정도면 변호사님도 놀랄걸? 그래. 이거 가지고 가면 위자료 1억은 받는다고 했어. 박 형사님이. 승우가 냉장고에서 콜라 3캔을 꺼냈어요. 박종식에게 한 캔 건넸죠. 형님, 오늘은 축하주로 콜라입니다. 이야, 드디어 한숨 돌리는구만. 세 사람이 캔을 쨍 하고 부딪혔어요. 승우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죠. 지훈도 코에 거품이 묻은 줄도 모르고 깔깔 웃었어요. 그때 박종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박 반장. 왜? 승우와 지훈이 웃음을 거두고 박종식을 바라봤죠. 박종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름이 뭐라고?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박종식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죠. 수배자. 그래, 알았어. 팩스로 좀 보내줘.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박종식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승우가 긴장한 채 물었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한 사장, 이 홍재곤이라는 놈. 네. 이 이름 가짜야. 본명은 최만수래. 네. 전국 5군데에서 혼인빙자 사기로 수배 중이야. 피해 여성 이미 3명. 편취액이 7억이 넘어. 승우가 들고 있던 콜라 캔을 놓쳤어요. 쨍그랑 바닥에 떨어져 굴렀죠. 지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7억이요. 그래.
그 정도면 조직이야, 한 사장. 이놈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승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방금까지 축하하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죠. 형님, 그럼 우리 와이프는 공범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 지금으로선 모르겠다. 세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창밖에서 밤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죠. 사건은 이제 단순한 불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의 한복판으로 승우가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박종식의 전화가 있은 지 이틀 뒤였어요. 승우가 늘 그렇듯 다림질대 앞에 서서 손님 양복을 다리고 있었죠. 문에 달린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울렸어요. 딸랑하고 짧게 한 번. 승우가 고개를 들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홍재곤이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가롭게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여기가 한승우 씨 가게구만. 승우가 다리미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몸을 돌려 홍재곤을 마주봤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얘기 좀 하러 왔지. 남자끼리. 홍재곤이 카운터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턱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죠. 한승우 씨 5천이야. 현찰로. 이게 뭡니까? 알잖아. 조용히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끝내자고. 미경이랑 내 앞길 막지 말고. 승우가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죠. 홍재곤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승우 씨 같은 사람한테는 큰 돈이잖아. 이 동네 세탁소 몇 년 해도 못 만져. 그 한마디에 승우의 손가락이 굳어졌어요. 승우가 봉투를 집더니 홍재곤의 발밑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홍재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죠. 이내 웃음을 회복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서늘했어요. 한승우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 상황 파악이라.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세탁소 장사도 계속해야지. 아들도 키워야지. 승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홍재곤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잠시 멈췄죠. 한승우 씨. 네. 가족 조심하세요. 세상은 험하니까.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유리창 너머로 외제차가 조용히 멀어졌죠. 승우가 한참을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먹이 쥐어졌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죠. 조금 전 그 말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홍재곤의 협박이 있고 며칠 뒤 새벽잠에 빠져있던 승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한 사장, 빨리 와봐. 가게에 뭔 일 났어. 옆집 세탁소 건물주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승우가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에 들어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유리 조각들이 반짝반짝 흩어져 있었죠. 세탁소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승우가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자박자박 밟혔죠. 깨진 창틀 안으로 세탁기 세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드러낸 적 없던 속살이 밤 공기에 훤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벽돌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종이 쪽지 한 장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승우가 허리를 숙여 쪽지를 펼쳤어요. 경고는 한 번뿐. 글씨가 컴퓨터로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라고 쓰여 있진 않았지만 굳이 쓸 필요도 없었죠. 아빠,
뒤쪽에서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뛰어온 아들이 승호의 팔을 꽉 붙잡았죠. 지훈아, 괜찮아. 무서워. 승호가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이 아빠의 심장에도 그대로 전해졌죠. 승호가 CCTV 화면을 돌려봤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한 괴한의 모습만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한 명이 아니었어요. 뒤에 한 명이 더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종식의 번호를 눌렀죠. 형님 가게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지훈이 승우의 허리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유리창을 겨우 임시로 막아놓은 다음 날이었어요. 승우가 다림질대에 앉아있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한승우 고객님이시죠? 본인 확인 좀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오늘 오전에 접수됐는데요.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승우의 손이 멈췄어요. 다리미에서 김이 푹푹 올라오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죠. 담보대출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사모님이랑 동행분이 오셔서 접수하셨어요. 4억 원 대출입니다. 승우가 다리미를 내려놓고 뛰쳐나갔습니다. 은행까지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죠. 은행 대출 창구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여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거예요. 아, 그런데 고객님. 이미 일부는 실행이 돼버려서요. 얼마나요? 2억 8천만 원이 오늘 아침에 집행됐습니다. 승우가 의자를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짚었어요. 이거 인감 서류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복사본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희도 반려하려던 참이었는데 누가 왔다고 하셨어요. 사모님하고 사모님 동행분이 같이 오셨어요. 동행분이 사모님 오빠라고 하시던데요. 승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홍재곤이었죠. 그 자식이 처남 행세를 하면서 옆에 붙어 서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까? 본인 확인하셨으니 나머지는 제가 당장 정지시킬게요. 근데 이미 나간 2억 8천은 법으로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위조가 명백히 입증되면 가능하긴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승우가 창구를 나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승우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죠. 은행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끝까지.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승우가 은행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대낮인데 세상이 이상하게 어두워 보였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이 낯설었습니다. 20년 일군 세탁소에 이어 아파트까지. 이제 승우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하나씩 세어봐야 할 지경이었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승우는 멍한 얼굴로 다시 다림질대에 섰어요. 뭐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죠.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조심스럽게 울렸어요. 낯선 여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이었죠. 손에는 남성용 정장 한 벌이 걸쳐져 있었어요. 드라이 맡기려고요. 네, 이리 주세요. 승우가 옷을 받아들었어요. 습관처럼 목깃부터 확인했죠. 얼룩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 안감의 라벨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이탈리아 브랜드.
승우의 손이 멈췄죠. 그 브랜드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옆자리에 앉았을 때 홍재곤이 입고 있던 바로 그 정장과 똑같았어요. 승우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묻어 있었죠. 사장님, 네. 혹시 홍재곤이라는 사람 아세요? 승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잠시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죠. 여자도 흔들리는 눈으로 승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당했어요. 2억 원.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죠.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이혼했고 그 사람이 재혼 상대라면서 접근해 왔어요. 아파트 공동 투자하자고. 승우가 카운터를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장님도 제 아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홀려 있습니다. 7천만 원 투자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아파트까지. 수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이를 꽉 물고 승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말고도 더 있어요. 네. 제가 수소문해 봤는데 5명쯤 돼요. 전국에서요. 모두 비슷한 수법에 당했어요. 승우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미 어딘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죠. 카운터 위에 맡겨진 그 정장이 승우와 수빈 사이에 놓인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돌아간 그 다음 날 박종식이 아침부터 가게로 달려왔어요. 손에는 팩스로 받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한 사장, 큰일 났어. 형님, 무슨 일이에요? 박종식이 서류를 카운터에 펼쳤어요. 전화 녹취록이었죠. 미경의 보험 고객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내 후배가 알아봤는데 말이야. 재수 씨 보험 고객 명단이 이놈들한테 넘어갔어. 네. 명단 있는 사람들한테 가짜 부동산 투자 권유 전화가 쫙 돌고 있다고.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10수명이 당했어. 승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 와이프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 공범이 돼버린 거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법적으로는 공범이야. 그 시각 도심한 오피스 건물의 보험 사무실에서는 미경이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책상이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죠. 아니요, 고객님. 저는 그런 투자 권유 드린 적 없어요. 당신 이름 대면서 연락 왔다니까. 믿고 3천만 원 넣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잠깐만요, 고객님. 미경이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떨리는 손으로 홍재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곤 씨, 뭐가 이상해. 고객들이 투자금 어쩌고 하면서 난리야. 자기야, 진정해. 몇몇이 오해한 거야. 이게 오해야? 내 이름 팔아서 뭔 짓을 한 거야? 미경아, 내 말 들어. 오늘 저녁에 만나. 내가 다 설명할게. 홍재곤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등줄기에 처음으로 서늘한 한기가 지나갔죠. 15년 남편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다시 세탁소 안이었어요. 박종식이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한 사장,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야. 조직적 사기 범죄야. 재수 씨는 도구로 쓰인 거고. 형님, 이제 어떡해요? 판을 바꿔야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만 진행하려던 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 넣어야 해. 미경이는요? 우선 분리시켜야 해. 저놈 도망가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고. 저놈들 곧 낌새 채고 튈 거야, 분명히.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를 흘끗 봤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쪽에서도 지금 수습에 나섰을 테니까요. 누가 더 빠른지의 싸움이 된 거였어요. 박종식과의 대화를 마친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승우의 핸드폰이 울렸죠.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숨이 가쁘고 떨렸죠. 왜 그래, 지훈아. 누가 나 따라오고 있어. 승우가 다림질기를 놓고 차 키를 움켜쥐었어요. 지금 어디야? 학교 후문에서 집 쪽으로 가는 길이야. 조금 전부터 누가 계속 따라와. 지훈은 하교 중이었어요.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골목길로 접어든 참이었죠. 뒤에서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검은 모자 쓴 아저씨야. 내가 돌아보면 고개를 돌려. 편의점 있어? 빨리 들어가. 저 앞에. 바로 들어가. 아빠 지금 간다. 승우가 가게를 박차고 나왔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죠. 평소엔 신호 한 번 안 어기던 사람이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계산대 쪽 CCTV가 보이는 자리에 섰죠. 유리문 너머로 검은 모자의 남자가 잠시 서성거렸습니다. 남자가 편의점 안쪽을 한번 훑더니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어요. 15분이 채 안 돼 승우의 차가 편의점 앞에 급정거했죠. 차문을 열고 튀어나온 승우가 뛰어들었어요. 지훈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죠. 아빠. 지훈아. 승우가 아들을 왈칵 끌어안았어요. 지훈의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벌벌 떨렸습니다. 승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살기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이 새끼들, 내 아들까지. 혼잣말이 이를 악문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지훈을 집에 데려다 놓고 잠든 모습을 확인한 승우가 겨우 몸을 뉘인 새벽이었어요.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장, 세탁소? 세탁소에 불났어. 잠결이 싹 달아났어요. 승우가 잠옷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죠.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붉은 불기둥. 사이렌 소리.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승우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골목 한가운데 주저앉았죠. 20년 간판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툭 떨어져 내렸어요. 방화로 보입니다.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소방관의 말이 귀를 스쳤지만 승우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는 세탁소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박종식의 딸이었습니다. 한 사장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중환자실에. 승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어요. 뒤에서 지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들이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승우는 돌아볼 힘도 없었어요. 빗방울이 하나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와 빗물이 뒤섞이는 아스팔트 위에서 승우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조용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소방차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승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지훈을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한 다음 승우는 혼자 잔에 앞에 주저앉았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오래 머무르는 비였어요. 젖은 재에서 그을음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매캐했죠. 빗물이 재 위로 스며들어 검은 강물 같은 줄을 만들었어요. 승우의 어깨에 찬 빗방울이 고였지만 털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잔의 속으로 손을 뻗었어요. 무엇인가 뾰족한 모서리가 만져졌죠. 반쯤 녹아버린 액자 하나였습니다.
유리는 깨져 있었고 사진은 절반이 타버렸어요. 타다 남은 부분에 어린 지훈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죠. 승우가 그 액자를 가슴팍에 품었어요. 빗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머릿속으로 지난 날들이 스쳐갔어요.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던 20년. 손님 양복에 붙은 먼지 한 톨까지 신경 쓰던 하루하루. 돈이 없다던 옆집 할머니에게 바카스를 건네던 그날 아침. 그때 박종식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둥둥 울렸죠. 한 사장,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해도 안 돼. 세상에는 그 착한 거 노리고 파고드는 놈들이 널렸거든. 승우가 눈을 감았어요. 빗방울이 이마를 두드렸죠. 그제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몸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 혼잣말이 계속됐어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지. 내 가족 지킨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네 속에서 다림질기에 망가진 자네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년을 함께한 물건이었죠. 그 앞에 서서 손님 옷을 정성껏 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착하기만 했던 게 문제가 아니야. 승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싸울 줄을 몰랐던 게 문제였어. 지킬 줄을 몰랐던 거야. 눈물이 나올 법했지만 이상하게 말라버렸어요. 슬픔보다 깊은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차올랐죠. 승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빗물과 그 흐름이 섞여 얼굴이 거뭇거뭇해졌어요. 미경아.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승우가 아니야. 그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 안쪽 어딘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 지켜온 승우. 우직하고 순박하기만 했던 한 남자가 그 잔해 위에서 조용히 죽고 있었죠. 승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두 다리로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죠. 빗줄기 너머로 새벽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잿더미를 한 번 더 둘러봤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은 또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승우가 액자를 품 안에 꼭 안았어요. 남은 비가 어깨 위를 가볍게 두드렸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선 남자의 등이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승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날이 밝아오는 거리를 차가 조용히 달렸죠.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는 서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종식의 딸이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승우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떠세요, 아버님은? 새벽의 고비는 넘기셨어요. 그래도 중환자실이에요. 딸이 유리창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승우가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박종식이 누워 있었죠. 호흡기를 단 얼굴이 작아 보였어요. 박종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승우를 알아보고 손을 살짝 들었죠. 딸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박종식이 협탁을 가리켰습니다. 딸이 그 위에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승우에게 건넸죠. 아버지가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승우가 유리창 너머로 박종식을 바라봤어요. 박종식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복도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였어요. 홍제곤의 본명 최만수, 그 밑으로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도시 이름마다 피해자 이름과 편취 금액, 수법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죠. 박종식은 승우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의 전국적인 밑그림을 그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이 망가질 때까지. 수첩 마지막 장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장, 이거면 끝낼 수 있다.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승우가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죠. 사장님, 박종식의 딸이 옆에 와 앉았어요. 목소리에 희미한 원망이 묻어 있었죠. 아버지,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들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주세요. 그래야 아버지 깨어나셔서 웃으시겠죠. 승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이수빈의 이름이 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말고 5분이 더 계세요. 같이 싸우시겠대요. 승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첩을 쥔 손이었죠. 박종식이 평생 쌓아온 것. 이수빈이 오늘 밤까지 뛰어다니며 모은 사람들. 그것들이 이 복도에서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세요.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리창 너머 박종식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죠. 형님, 고맙습니다.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전했어요.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이미 여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바로 그날 저녁 이수빈이 섭외한 카페 별실에 승우가 들어섰어요. 조명이 낮게 깔린 방이었죠. 테이블 둘레로 5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가정주부, 50대 식당 사장, 30대 직장인, 60대 은퇴교사, 그리고 이수빈.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지만 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었죠. 각자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있었어요. 서로를 경계 반, 기대 반으로 바라봤죠. 승우가 천천히 수첩을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그 옆에 자기가 모은 증거 폴더를 쌓았습니다. 이수빈의 자료, 다른 분들의 자료가 차례로 올려졌죠.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승우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름을 밝혔습니다. 편취당한 금액, 속아서 넘긴 기간, 무너진 가정. 마지막 분까지 말을 마치고 나자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못 이깁니다. 혼자서는 민사밖에 안 돼요. 사장님 말씀은 6이 합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조직 사기로 묶을 수 있어요. 테이블 위에 쌓인 자료들이 무겁게 눈에 들어왔어요. 박종식의 수첩 위로 6사람의 시선이 모였죠. 같이 가시겠습니까? 승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빈이 먼저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위로 네 손이 차례로 포개졌죠. 착함을 노리던 자들에 맞서 착한 사람들이 마침내 한편에 섰습니다. 6명의 손이 포개진 그날 밤 이후 승우와 이수빈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박종식의 수첩과 수첩에 적힌 옛 동료 이름 하나를 믿고 행동에 나섰죠. 강력팀 사무실은 분주했어요. 책상마다 서류가 산더미였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은 강력팀장이 고개를 들었죠. 50대 후반 눈매가 매서운 남자였어요. 박종식 선배님 소개로 오셨다고. 네. 이 수첩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승우가 수첩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어요. 강력팀장이 받아들었죠. 가죽이 다른 표지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표정이 천천히 누그러졌어요. 이 영감님이 퇴직하고도 일을 쥐고 계셨네. 팀장이 수첩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수십 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첩을 탁 덮었어요. 한승호 씨, 이수빈 씨.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쫓고 있던 놈이에요. 피해자가 자꾸 나오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조수사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오늘 당장 전담팀 꾸립니다. 강력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죠. 마커를 들어보드 한가운데 홍재곤의 얼굴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 아래 붉은 글씨로 본명을 크게 썼어요. 최만수, 이놈이에요. 전국 5군데 수배, 피해자 6, 편취액 추정 8억. 후배 형사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사건 브리핑이 시작됐죠. 팀장이 지도 한 장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각 도시에 핀을 꽂으며 범행 경로를 그렸어요. 이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피해 자료를 내놓았어요. 다른 피해자 5명의 자료도 차례로 올라갔죠. 팀장님, 승우가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세요. 한 가지 저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믿기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주변 형사들도 일제히 승우를 쳐다봤죠. 위험합니다. 훈련받은 사람 아니면 저만큼 저놈을 잡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관련돼 있어요. 아내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팀장이 승우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 남자 눈빛이 이전에 보던 민간인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직업적으로 알아본 모양이었죠. 좋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움직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작전 이름 오늘부터 백로라고 합시다. 박 선배님이 늘 입에 달고 사시던 새잖아요. 형사들이 노트를 펼쳤어요. 역할 분담이 시작됐죠. 미경을 유인할 루트, 홍재곤이 움직일 동선, 현장 잠복조, 체포조. 분 단위로 정리된 계획이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승우가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죠. 이자들이 언제 낌새를 채고 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방 안에 팽팽히 번졌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팀장이 탁자를 내리쳤어요. 오늘부터 디데이 카운트 사흘 안에 잡습니다. 승우와 이수빈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빈의 눈가에 고인 것이 눈물인지 안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드디어 쫓기는 쪽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력팀 회의를 마친 바로 그날 밤 승우가 미경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낮에 형사들과 입을 맞춘 대로 움직이는 중이었죠. 복도 끝방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당신 왜 왔어? 미경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승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었죠. 방 안도 지저분했어요. 바닥에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들어가서 하자. 복도에서 할 얘기 아니야.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승우가 안으로 들어갔죠. 일부러 어깨를 늘어뜨리고 피곤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했어요. 연기였죠. 당신이 이겼어. 승우가 소파에 주저앉듯 앉으며 말했어요. 미경이 의아한 얼굴로 승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친다, 이제. 소송이니 재판이니 다 힘들어. 당신이랑 싸울 돈도 정신도 없어. 갑자기 왜 그래? 위자료 줄게. 대신 조용히 서류 정리하자. 미경의 눈이 잠시 커졌어요. 승우가 더 낮게 고개를 숙였죠. 얼마나? 3억? 아파트 팔면 맞춰줘. 그 대신 홍재곤 씨 쪽도 더 이상 안 건드린다. 없던 일로 하자. 미경이 헉 숨을 들이켰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승우가 그 미소를 똑똑히 봤어요. 어제까지 동정하던 마음이 오늘 완전히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지? 딴 말 없지?
딴 말 없다. 다음 주 월요일 재곤 씨 데리고 카페에서 만나. 현금으로 줄게. 왜 재곤 씨를 데려와? 공동 투자자 명목으로 서류 깔끔히 정리해야 되니까. 증인도 있어야 하고. 미경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승우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미경이 옆방으로 가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야. 승우가 왔어. 3억 준대. 끝내자고. 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홍재곤의 탄성 섞인 웃음이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죠. 승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경이 방에서 나왔어요.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잘 살아. 그 말 하려고 왔어. 잘 살아. 미경이 영문 모를 얼굴로 서 있었어요. 승우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승우가 길게 숨을 내쉬었죠. 방금 전까지 연기하던 패배한 남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승우의 등이 단단했습니다. 우직한 세탁소 주인은 사라지고 전략가 한 사람이 걷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강력 팀장에게 문자를 찍었어요. 물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카페 블루문. 함정을 깐 월요일이 밝았어요. 약속한 시간을 앞두고 카페 블루문은 이미 잠복조로 가득 차 있었죠. 창가에 앉은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 2명, 바리스타로 가장한 여형사 1명, 주방 뒤편에는 진압조 4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길가 주차장에는 경찰 승합차 3대가 시동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우가 가운데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발치해 놓았죠. 가방 안에는 형사들이 준비한 위장 지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어폰으로 강력 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 사장님, 제 신호 있을 때까지 절대 먼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죠. 4시 5분 전, 창밖으로 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덩치 큰 남자가 먼저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카페 입구를 살폈죠. 그 뒤로 또 1명. 둘 다 검은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졸개들 2명 확인. 창가 형사가 속삭였어요. 그들이 안을 한 바퀴 훑었지만 평범한 손님들만 보였죠. 만족한 듯 밖으로 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외제차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홍재곤이 내렸죠. 말끔한 정장, 여유로운 발걸음. 조수석에서 미경이 내렸어요. 며칠 전 그 초췌한 얼굴은 어디 가고 다시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두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홍재곤이 승우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경은 옆자리에 앉았죠. 한승우 씨, 오랜만이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자고 하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홍재곤이 손가락을 튕기며 웃었어요. 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눈빛에 홍재곤의 입꼬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지난번 세탁소에서 봤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가방 발밑에 있습니다. 홍재곤이 가방을 끌어당겼어요. 지퍼를 열었죠. 지폐 뭉치가 빼곡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어요. 그 순간 승우가 커피 잔을 톡톡 두드렸죠. 순간 카페 안이 뒤집혔어요. 창가에 두 손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리스타가 카운터를 뛰어넘었어요. 주방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무장한 형사 4명이 쏟아져 나왔죠.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홍재곤의 얼굴이 삽시간에 일그러졌어요. 반사적으로 일어나 뒤로 물러섰죠. 밖에 있던 졸개 2명이 달아나려 했지만 승합차에서 튀어나온 형사들에 의해 순식간에 바닥에 눌렸습니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
철컥 울렸어요. 나 이 새끼야.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그 사이 인도에서는 다른 형사들이 미경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나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 몰랐어요. 사기 공범 혐의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시죠.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승우를 향해 눈을 크게 떴죠. 배신감이 뒤엉킨 눈빛이었습니다. 홍재곤이 뒷문 쪽으로 몸을 획 돌렸어요. 도주하려는 몸짓이었죠. 하지만 그 앞을 한 사람이 가로막고 섰어요. 승우였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이 새끼 비켜. 홍재곤이 승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승우가 흔들리지 않고 버텼죠. 그 틈에 형사들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바닥에 꽂히는 홍재곤의 얼굴. 수갑이 철컥 채워졌어요. 한승우, 너 때문에 내가. 홍재곤이 이를 갈았죠. 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반성의 기색은 한 점도 없었어요. 오히려 원망과 분노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력 팀장이 현장에 들어섰어요. 홍재곤의 주머니에서 지갑과 여권을 꺼냈죠. 최만수, 본명 확인. 긴급 체포 집행합니다. 홍재곤이 질질 끌려나갔어요. 경찰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졌죠. 그 옆으로 졸개둘이, 다른 차로는 미경이 태워졌습니다. 승우가 카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수빈이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끝났습니다.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승우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죠.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체포가 있은 뒤 수사가 마무리되고 여러 달이 흐른 끝에 재판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어요. 승우가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죠.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이수빈과 다른 피해자 4명이 나란히 앉았어요. 승우도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죠. 피고인석에는 홍재곤이, 그 옆에는 미경이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홍재곤은 여전히 턱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도 태어난 얼굴이었죠. 피고인 최만수, 피고인 윤미경. 검사 구형 들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만수는 혼인빙자 사기, 방화교사,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7명의 피해자에게 총 8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호텔 사진, 레스토랑 녹취록, 차량 렌트 기록, CCTV 영상. 화면에 증거가 뜰 때마다 홍재곤의 어깨가 조금씩 무너져갔죠. 처음에 턱 치켜든 자세가 점점 허물어졌어요. 증언 차례가 됐어요. 승우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1년 전 경찰서 민원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모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승우가 또박또박 끊어서 읽었어요. 방청석 끄트머리 회복 중인 박종식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휠체어에 탄 채 법정 뒤쪽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최만수를 처음 본 것이 언제입니까? 저희 세탁소 CCTV에 약 1년 전부터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집과 가게를 협박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세탁소 유리창이 깨졌을 때 경고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얼마 후 세탁소가 전소됐고요. 방화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어요. 40대 가정주부, 60대 은퇴교사. 각자 자기가 속은 과정을 담담하게 진술했죠. 홍재곤이 여자들을 바꿔가며 어떻게 돈을 뽑아냈는지 법정 안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수빈이 증언대에 섰을 때 홍재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가리려는 듯 했죠. 수빈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2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잃은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최만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및 편취금액 반환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 윤미경에게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허위 서류로 진행된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매매건은 무효 처리한다. 홍재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뭘 했다고. 판사가 법봉을 내리쳤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한승호, 너 이 새끼. 두고 봐. 내가 나오기만 해봐라. 호송 직원 2명이 홍재곤의 팔을 잡아 끌어냈어요. 법정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그의 입에서는 반성 대신 원망의 말만 쏟아졌죠. 그 모습을 뒤로하고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승호 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 승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날 봐줘. 제발. 승우는 이수빈과 다른 피해자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게 답이었죠. 미경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법원 직원이 조용히 부축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햇살이 쏟아졌어요. 승우가 긴 숨을 내쉬었죠.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옆에 다가와 섰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피해자 5분이 한 명씩 다가와 승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박종식의 휠체어가 햇살 속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맑은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서는 승우의 어깨 위로 가을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판결이 난 뒤로 몇 달이 흘렀어요. 승우는 소송으로 되찾은 돈과 위자료를 모아 불탄 세탁소 자리에 새 간판을 올리기 시작했죠. 공사는 하루 종일 분주했어요. 사다리차가 들어와 새 간판을 올렸고 페인트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피해자 5분이 하나둘 찾아와 팔을 걷어붙였어요. 각자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돈도 보태고 하루씩 시간도 내서 함께 페인트 칠을 했죠. 사장님, 이쪽 벽은 제가 할게요. 가정주부 피해자가 롤러를 들었어요. 은퇴 교사분은 공구함을 정리하고 계셨죠. 저는 선반 조립할게요, 사장님. 직장인 피해자가 드릴을 잡았어요. 이수빈은 안쪽 작업실에서 다림질대를 닦고 있었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박종식의 휠체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딸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죠. 박종식의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승우가 달려가 휠체어를 맞이했어요. 형님, 오셨어요. 이야,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 형님 덕분이죠. 박종식이 승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지만 손끝에서 많은 말이 오갔죠.
친아버지와 아들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새 간판을 마지막으로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공사 몇 달 사이 훌쩍 키가 큰 것 같았죠. 승우가 아래에서 받쳐주었습니다. 지훈아, 조심해. 아빠, 꽉 잡아. 나 떨어지면 아빠 책임이야. 아들이 웃었어요. 승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훈이 내려오자 부자가 간판을 함께 올려다 봤죠. 이전보다 조금 더 작지만 더 깔끔한 간판이었어요.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골목에 환한 빛이 번졌어요. 다 함께 박수를 쳤죠. 이수빈이 승우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사랑이라기엔 이르고 그저 함께 싸운 사람끼리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한 사장, 이제 한시름 났다. 형님도 이제 좀 쉬세요. 쉬긴. 한 사장 가게에 드라이 맡기러 와야지. 박종식이 웃었어요. 딸이 곁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죠. 피해자 한 분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어요. 난초였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사장님, 새 시작 축하드려요. 승우가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가게 창가에 놓았죠. 햇살이 난초 잎사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 질서가 서는 자리. 착하기만 했던 남자가 싸움을 끝내고 다시 자리에 서는 곳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승우가 셔터를 올리는 아침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세탁소 앞에 남루한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 해진 옷. 미경이었습니다. 여보. 승우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미경이 그 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줘. 나갈 곳이 없어. 그 순간 골목 양쪽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점점 커졌어요. 승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미경에게 다가왔죠. 윤미경 씨,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당신 신고한 거야? 여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경이 울부짖으며 끌려갔죠. 경찰관이 돌아보며 가볍게 묵례했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가 묵묵히 돌아섰어요. 다림질대 위 아들 지훈의 대학 점퍼가 곱게 놓여 있었죠. 손끝으로 가만히 옷을 펴는 승우의 등이 단단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15년 전 그 새벽과 같은 자리, 완전히 다른 남자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승우의 이야기가 그저 한 남자의 기구한 사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습을 보았어요. 삶은 누구에게나 평온한 날들과 흔들리는 순간들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아침 자기 자리에 서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곁에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 평범한 힘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하루. 그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도 당신만의 이야기가 한 줄 한 줄 쓰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오늘도,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도 모두 소중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